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책무성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 기법의 토대가 있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쓸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언뜻 보면 상당히 당연한 그런 이야기겠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전체적인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것이 아닌가, 효과성과 효율성이 아닌가. 도구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치론적으로는 인간화 과정이지만 도구론적으로는 이 효과성과 효율성, 결국은 우리가 사회복지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비해서 21세기 사회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양상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통한 세계 경제의 재편은 결국 복지국가의 8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불러왔고 90년대까지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더 심각해졌고, 또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상황은 하나의 세계적 구조화가 되어버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졌는데, 이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재원들은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가중되게 되었죠. 이때 다차원적인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 노동의 기회, 사회참여의 기회, 정치적 활동의 기회, 이런 모든 사회적 활동들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의 기회의 차별과 그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사실상 다차원적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평등과 재원의 감소는 열악한 정부 재정 자체가 열악해졌고, 또 공적 재원 자체가 불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개입 방법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키워라 라고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의 요구,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면,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평가, 그러니까 결과론적 목적에 대한 고려가 깊이 있게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깊이 있게 고려한다는 뜻은 효과성 평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또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효과를 드러낼 것인지를 미리 기획 단계부터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에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주도록 세분화한 체계를 효과성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주체에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 또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이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방법론으로서 아주 적절하다라고 설명할 때 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프로그램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 효과에 대한 설명 없이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또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하겠습니까? 투자, 후원 절대로 하지 않겠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일로 두통이 생겼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마사지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약을 먹어야겠죠.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럼 약사가 이 약이 두통에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약을 지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광고를 보고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의 경험을 보고 어떤 약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사가 이 약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볼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약을 사겠습니까? 사지 않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측이 효과성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또 가족과 집단과 조직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하고 있고 이때 후원은 자원봉사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기부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후원자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뜻은 이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뜻은 그냥 착한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선하고 좋은 일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설득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자원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주체에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의도된 목적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것이 효과겠죠. 아울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효과성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고려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사회복지 개입은 사회복지적 개입, 사회복지적 전문 실천 활동, 그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뜻은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효과성 평가의 필요성은 첫 번째, 참여자와 가족, 그리고 관리자 및 자원 제공자 등이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가치, 기술, 지식 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축적하고 확충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냥 좋은 일을 했어요 라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린다면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한, 실천에 대한,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이것을 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우리가 이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활용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개입 도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을 하나 만들었고, 이 제품이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활동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의 가치와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면, 책무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실천의 효과성은 아주 다른 여타의 기준이나 가치들보다 우선합니다. 물론 이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구론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용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효과성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의미 있는 변화는 결국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가치에 의한 사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과 목표들에 의해서 수행한 것에 의해서 생겨난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또 클라이언트에게 의미 있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실천이 효과적인 동시에 효율적이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행동이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낸 최선의 전문적인 방법이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또 그것을 아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조직들보다 더 신속하게, 또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큰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방식들 중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사례로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A 약이 있고 B 약이 있고 C 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A 약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비싸거나 C 약은 효과가 있지만 아주
그 효과는 좀 적고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B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가격도 싸지만 신속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B라는 약을 우리는 주저없이 사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동시에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전문 방법을 만들어내는 디테일을 가진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는 이용자와 참여자, 자원 제공자 중심의 관점에서 변화의 과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실천 활동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 그 관점에서 변화의 과정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용자, 참여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자원 제공자가 중요합니다. 이 자원 제공자들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철학을 이 사람들보다도 더 위에 상위의 가치로 두고 우리의 변화 과정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이용자 중심, 참여자 중심, 그리고 자원 제공자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의 변화 과정을 판단하고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조력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게 이용자, 참여자, 자원제공자 등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 전체를 욕구들을 다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출발점이자 최종적 과업이기도 합니다. 자, 연속해서 그러면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서 우리가 책무성과 그리고 효과성, 효율성 논의와 거의 반복될 수도 있죠. 중복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또 다른 파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설득의 도구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고 사업이든 어떤 홍보 사업이든 어떤 마케팅이든 모든 사업 기획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든 기획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비용에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 것인지, 또 타 전문 집단들보다 얼마나 우수할 것인지를 아주 명료하고 깔끔하게 설명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이용자들을, 참여자들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설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 기획을 통한 설득은 핵심적인 경영 전략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실천 전문가에게 사회는 변화를 위한 기획자, 설득자, 경영자의 역할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득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평가를 하는 경영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득해야 되는 내용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 내용이 무엇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방법은 얼마나 전문적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비용 대비 결과의 우월성입니다. 그리고 타 전문 집단들에 대한 상대적 우수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설득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욕구와 자원과 서비스와 관련한 이해 관련자들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자원을 후원하고 제공하는 사람, 정치적인 승인을 하는 사람, 관리 운영을 하는 사람,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 사람, 서비스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 등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 자원을 후원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적 승인을 한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적인 역할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권한과 방법과 또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번에 큰 재난을 당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임시거처가 필요하겠지요.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몇몇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작성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목적도 방법도 명료합니다. 기획안을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급 관리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승인입니다. 최종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적 승인입니다. 조직 내부에서의 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획이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정치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시거처를 만든다고 하면 땅이 필요하고 또 건물이 필요하겠지요. 공유지에 지을 것인지 사유지에 지어야 될 것인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복잡한 도시 내일 것인지 아니면 한적한 외가일 것인지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임시거처로 인해서 불편해하지 않을지도 고려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 승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마을 주민, 시민, 국가, 정부, 관료 또한 협업을 하고 있는 여러 많은 기관들을 다 정치적 승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하는 사람, 지도 감독하는 사람, 서비스 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부터 시작해서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통합학교를 하나 마을에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우리가 장애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영향받는 사람이겠죠. 직접적인 영향받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일 것입니다. 또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일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와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조하여서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자원 동원의 도구가 됩니다. 정부 예산의 분배 및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후원의 근거로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쟁적 예산 지출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1999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배분 수단으로 공모제도를 도입을 했죠.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 지원서를 하나의 틀로 삼아서 우리가 기획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안서는 계획한 바가 실제적인 실천의 내용과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는 공급 주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제안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후원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을 우리가 쏟아붓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제안서겠지요? 좋은 제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론이 뚜렷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기술 밑에 전문적인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일 것인지, 어느 정도일 것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어떤 거시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프로그램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자원동원에 있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비효과적인 사업 수행, 소모적인 재정 지출, 행정력 낭비 등 원인이 되는 비윤리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으로 신뢰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넓히고 상생을 위해서 연대감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생입니다. 우리는 자원을 동원해서 사용하고 써버리고 그냥 끝, 땡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자원들은 대부분 다 인적 자원들입니다. 관계 자원들이라는 뜻이죠. 관계 자원들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 내쳐버린다면 앞으로 더 많은 자원들을 구축하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관계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또 우리가 해나가는 것에 대한 가치들을 공유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고 그 가치 공유가 되어야 지속적인 자원으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실천활동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사회복지 전문 집단과 또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 간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사회 자원 동원을 선순환 구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의사소통,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받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 더욱더 증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 2장을 정리하면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쓰임새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위한 도구. 그때 변화의 우리의 목적점 무엇이었습니까? 인간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책무성의 기반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책무성은 위임과 전문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진. 이것이 우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관계자와의 협업과 자원 동원, 그래서 사회 자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인간화 가정으로서 그리고 위임과 전문성을 위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나아가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에 기초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